그래서 여러분이 쌤은 국어를 하나도 하지는 않아도 수학은 진짜 많이 해놓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거든. 막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수학을 좀 잘 해놨으면 좋겠어. 왜냐면 일주일에 2번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수학도 여전히 못 나가는 상태에서 쌤이랑 시험 대비하고 문제 받아가고 했기 때문에 수학 학원도 많이 가야 되죠. 과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래저래 학원 때문에 좀 많이 바쁘기도 할 것 같은데 이 시간만 쌤한테 좀 확보를 해주면 쌤이 정말 철저한 케어를 할 자신이 있거든요. 월목에서 우리 한번 오는 거에서 오늘은 월요 타임입니다. 그리고 금일에서 아까 하긴 했었던 시간들 있죠. 헷갈리지 않게 다 7시로 맞췄으니까 금일로 맞춰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잖아? 그럼 한 24명 정도 돼? 24명이야 28명이야 1등급이? 지금 몇 명이야 1학년들? 24명 나와 1등급? 그러면 이 1등급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이게 5등급이 된 거에서 1등급이 아니면 정말 곤란해지는 상황이라는 거를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입시에서는 어쨌든 정시에서의 최저도 맞춰야 되는 거에서 정시도 내신이 반영이 된다 이런 거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니까 시험에 대한 중요성은 쌤이 얘기를 하면 더 좀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다 아는데 뭐 이런 식에서 이야기가 될까봐 더 말을 못 하겠다만 진짜 근데 1등급을 받는 거가 너무 쉬워. 진짜 제일 그 어떤 과목보다도 쌤은 국어가 1등급 받기 제일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김천고등학교 내신에서 1등급을 안 받는 사람은 좀 마음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굳이 내가 1등급을 여기에서 24명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내가 이걸 1등급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이게 있는데 좀 타협을 한 거지. 한 번에 더 쇼츠. 이제 디톡스 끝났으니까. 한 번에 더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 한 번에 도파민을 더 택한 사람이 24등 안에는 못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것이다.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쉬운 거의 방법에서 이제 착착착 진행이 되냐면 이제 오늘 탄수나무의 농사부터 해서 카메라 워커는 지문 읽지 말고 포인트만 짚으면 되니까 금요일이나 일요일날 시작점으로 하기로 하고 찐으로 진짜 중요한 선생님은 쌤이 느끼기에는 3분 다야. 그러니까 약간 명성이 높은 쌤이 김진석 쌤이랑 천성희 쌤이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선생님들은 좀 국어 선생님들답지 않게 어디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막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쌤들도 있기도 해. 김천고등학교 내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 되게 김진석 쌤은 문제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거든. 근데 김진석 쌤이 담당하신 파트에서의 현대시나 고전시가가 정말 출제의 요소가 딱 명확해. 정말 명확하게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의 개념을 확인하는 데에는 표현기법에서는 이런 거 물어봐야 되고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에 대해서는 이런 거 물어봐야 된다면 너무 그런 것들이 뚜렷한 시들이야. 좀 되게 막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고 하는 이야기가 애매모호하고 사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헷갈리고 이런 거 인류의 이런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진짜 딱딱딱 꼽히는 현대시인데 출제 포인트까지 너무 완벽해. 그리고 고전시가도 시대별로 신라시대 제망래가 향가부터 시작해서 탁탁 고려가요로 발전하잖아. 고전시가에서 상충곡까지 우리 딱 들어가잖아. 그게 너무 출제거리들이 명확해. 쫙 나와 있어. 그냥 이거 안 내면 뭐 내겠니? 라는 거에서 모든 게 예측 가능한 시험 범위에. 근데 김진영 쌤이 좀 예측을 벗어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출제하는 쌤이다. 이러면 또 우리가 어려워지잖아. 그렇지가 않아. 그냥 출제 방식에서 그대로 정말 이 작품에서 이거 내주셔야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너무 이렇게 또 내주시네 라는 거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는 내용대로 그냥 편안하게 풀면 되는 게 수업도 너무 재밌잖아. 맞지? 포인트도 딱딱 짚어주시잖아. 그 포인트 되는 내용대로의 필기를 잘 해주시면 김준원 쌤 거의 파트는 해결 가능. 그러니까 쌤이 좀 걱정된다.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고 이걸 더 막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좀 닭살이 동된다든지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런 쌤이 아니야. 그냥 명확하게 쌤이 대비해줄 수 있는 선생님. 천선희 쌤은 좀 문제를 어렵게 내셔. 근데 그 파트가 문법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날고 기고가 돼야 돼. 의문의 변동에서 그 어떤 단어가 던져졌을 때 착용용, 발음
의문의 변동에서 몇 번, 비음화 몇 번 일어나는지 횟수 세고 할 때 그냥 차차차, 직행열차 차차차, 의문의 변동에서 막 흑하던 나왔을 때 막 발음, 한글 맞춤법 규칙 그냥 차차차. 그러니까 기계가 좀 배워줘. 암기의 기계. 그래서 그 암기의 기계에서 16일날 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남은 이 15일 동안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흠씬 받아들이는 그 정성, 사랑을 해라 진짜. 1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 김고 국어를 막 씹어 먹는다. 이제 막 문법 파트를 내가 잘 누가 물어보면 막 잘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쇼츠보다 더 어떤 쾌감일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천사인 쌤이 문법을 되게 막 서울대 수준으로 내주신다. 서울대 쌤. 그러니까 근데 딱 그 문제에서의 내용들을 봤을 때 내가 다 외워져 있잖아. 맞습니다. 천사인 쌤 훌륭하십니다. 다 외워져 있잖아. 근데 문제의 형식이 좀 단순하게 막 중학교 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단순한 가벼운 문제는 아니야. 오지선다형에서 내가 좀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내가 맞춤법이랑 의문의 변동이 다 되어 있으면 이제 너무 해결을 잘할 수 있다는 거지. 변별은 모든 파트에서 다 나올 것 같다. 모든 파트에서 변별을 다 할 수 있는 킬러들이 다 있고 수준 높은 문제임은 확실하고 왜냐면 훌륭하신 쌤들이니까 수준 있게 출제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수준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리는 없다. 그리고 김민혜쌤이 이제 새로 오신 거예요. 새로 오셔가지고 교과서를 담당하셨는데 이 작품들이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리고 또 감사하게 외부 지문을 좀 주시고 계시잖아. 근데 그 외부 지문의 포인트들이 1학년 문학 시간에 배워야 하는 작품들인데 이 출판사의 미래엔이 좀 담겨있는 작품들이 부실하니까 쌤은 조금 더 탄탄하게 시험 문제를 내시겠다라는 의도로 자료를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이게 막 너무 낯선 시인데 너무 유명하지 않은 시인데 얘네들한테 막 좀 설명하기 어려운 시인데 이게 아니라 너무 대표되는 시예요.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대표되는 시들이기 때문에 대표되는 또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파악은 안 된 선생님이시지만 김천고등학교 와서 처음 문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선생님이시지만 작품의 내용과 수업에서의 시험 범위가 너무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두 선생님은 시험 문제에 수준이 있다. 하지만 다루는 내용들에서 그 수준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세 선생님의 시험 출제 뭔가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 좀 이해가 되지, 그지? 그러면 쌤이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잘 배워야 돼, 진짜. 그래서 쌤이 이건 진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막 별표 3개와 뭐 출제 포인트라든지 죽어도 외워라. 이걸 만약 틀린다면 푸르지오 옥상으로 가라 뭐 이런 말 차마 뱉을 수가 없는 너무 사랑해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아는데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걸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걸 틀려봤다 라는 일은 우리가 서로가 너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 우리의 두 손을 꼭 맞잡을 수 있는 그걸 좀 해줄 수 있겠니? 라는 거에서 그러면 이제 이 월요일이랑 금요일이랑 하면 이런 수업 분위기잖아. 그러면 쌤은 독단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고 여러분 앉아서 이제 일방적으로 정보가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피곤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3월 한 달 날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집중을 해서 해주는데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마치고 나서 2교시에 여러분이 좀 다 소화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너무 뭐 수행평가라든지 지금 좀 하는 게 있고 또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또 2교시에 또 한 번 더 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융통성 있게 좀 시간표를 잘 맞추는데 월, 화, 수, 목, 금 2교시는 전부 다 쌤이랑 이제 이렇게 막 소통하면서 앉아서 쌤이 돌아다니면서 봐주는 시간이니까 수학 갔다가 다시 뭐 올라가기 전에 잠시 들렀다가 가도 되잖아. 10시 반까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의 시간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차게 쓰는지에 좀 달려있는 거야. 너무 쉬운데 그 너무 쉬운 거에서의 그거는 몸이 좀 움직여줘야 돼. 그 쉬운 방법대로 내가 좀 잘 흘러가야 돼. 훈련의 양, 마일리지를 채워야 돼. 지금 공부의 양에서의 마일리지. 진짜로 이해만 잘하는 거에서의 머리 좋은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거가 아니라는 거를 진짜 강조하고 싶어. 김천고등학교의 내신 국어는 모의고사 국어 1등급을 받는 친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30분 시간인데 그 친구 막 마킹 다 해가지고 시간 여유 남아가지고 나는 막 세 지문도 다 못 풀겠고 두 지문도 다 못 풀겠고 막 똥줄이 타고 있는데 다 해가지고 마킹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김천고등학교 국어 1등급을 받고 가는 거는 절대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엉덩이에 힘과 쌤은 진짜 1등급을 받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공부 양에서의 마일리지를 채워줘야 되거든. 잘 나와줘야 되는 문법 파트. 그래서 그걸 하는데 개별 시간을 잘 가져야 돼. 근데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까지 막 공부를 많이 해 오기도 했겠지만 뭐 취미 활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뭔가의 그 과목에 대해서 가지는 호감도, 이 취미를 뭘 하나를 배워도 그걸 배우러 가는 데 있어서 좀 귀찮고 좀 하기 싫고 미루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좀 국어를 오는 데 있어서 찬바람으로 오는데 시유를 한번 들렀다가 오는 그 발걸음이 좀 가벼웠을 때 이게 좀 청신호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막 나를 좋아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쌤이랑의 1대1의 시간은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진도는 나가질 거란 말이야. 어쩔 수가 없잖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돼. 그런데 총정리를 확실히 또 한번 해줄 테니까 이 모든 시험 범위가 나가고 나서 김진성 쌤은 수업 시간에,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야, 흘려. 수업 시간에 가외로 얘기해 주시는 것들 있지. 작가 설명이라든지 시인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시대적인 거에서 향가나 고려가요나 이런 것들의 가외적인 거에 대한 정보 적어주시는 거 있지. 막 균여전의 14수, 삼국유사 14수, 균여전의 11수 이런 추가적으로 막 덧붙여주는 필기 있지. 그 무조건 단답형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적어주시면 쌤이 다 마지막에 최종 모의고사를 치르는 긴급 기출에서 예상 문제들을 많이 변형을 해줄 거예요. 날고 기고 그런 거는 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김진석 쌤의 녹화를 쌤한테 보여준다라는 기분으로 필기를 좀 잘해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는 외부 자료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게 까먹을 것 같으면 누구라도 하겠지라고 뭐 미루지 마시고 쌤을 좀 좋아해주는 마음으로. 조상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감동을 해가지고 막 진호한테 막 1등급을 주고 조상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흥, 응답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 그래서 노트북 켜서 잠시 선생님한테 타타타 오늘 이거 했습니다. 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까먹을 것 같으면 그냥 그런 걸 보내놓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누구고 지금 이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엄청 강조 많이 하셨다면서 누가 나한테 카톡을 해줬단 말이야. 지금 그 카톡의 내용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를 서로가 소통을 하면 그 사람 1등급 받습니다. 그게 진짜 그 마음이거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관심이자 관심. 이 과목에 대한 그 관심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사실 너무 1등급 하는 거에서의 그게 공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너무 우표지약적인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쌤 그렇게 막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 아니죠. 그죠? 외부적 보상 아니죠.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대1의 개별 시간을 정말 잘 가져요. 월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2교시 무조건 1대1이지. 그리고 이번 주는 쌤이 2학년 형들도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2학년 형들 그 문제를 못 구해가지고 시중에서 직접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들이랑 여러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도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쌤이 토요일도 대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남아있는 주에서는 웬만하면 집에 안 갔으면 좀 좋겠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어쩔 수는 없는데 마치고 나서 너무 놀 시간이 많잖아. 내내 막 집에 가 있고 막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를 하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어쩔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안 가고 그냥 쌤이랑 좀 옆에서 붙어서 토요일 같은 날에도 좀 하고 일요일 같은 날에도 좀 하면 어떨까가 쌤이 간곡히 청하는 바이웨다. 알았죠? 그래서 집에 가는 거를 가야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쌤이 얘기하는 개별 시간을 통으로 많이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잡고 제일 청신호는 이 21일에 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20일 내지 20일. 그래서 이 주말을 한 번만 더 쓸 수가 있으면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주말이 2번이거든요. 근데 허락된 주말이 3번이 된다면 정말 쌤이 꼼꼼하게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또 2번이 되면 모두가 2번이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꼼꼼한 그래서 다형 케어 충분히 받으세요. 알았죠? 네, 충분히 여러분이 쌤이 1대1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쌤한테 정말 피드백을 좀 잘 받았다. 쌤한테 더 꼼꼼하게 좀 잘 하긴 받았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걸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는지. 그래서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다 그거야. 얼마만큼 잘 내려오는지, 잘 내려와서 하는지. 그거만 좀 잘 지키면 1등급은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걸로 알았지. 그래서 쌤이 잘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신경을 쓸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이 쌤한테 잘 옮겨주는 거. 정말 힌트를 가외적으로 많이 내시는 거에서 훅 찌르는 단답형,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수업 시간에 얼마만큼 잘 들었는지 외부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늘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단답형에서. 그걸 조심하시고 선생님의 문법이기 때문에 그 틀대로 어떻게 하자고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단어가 던져졌을 때. 그리고 김미애 쌤은 추가 자료 주시는 거대로 쌤이 잘 준비해주면 될 것 같고. 오케이, 파이팅! 어떻게든 우리가 잘 해보자. 그래서 중간고사는 한번 발을 담근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결과가 또 잘 나오면 겸손하게 기말도 밀고 가는 거고 혹시나 또 아쉬운 부분이 나오면 또 보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이왕 우리가 만난 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서 밀착하는 관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밀착의 관계. 와가지고 하고 자료 받아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쌤이랑 주말을 잘 보내고 그래서 쌤이 여러분의 그러니까 그런 거 쌤도 느끼거든. 쌤도 막 취미생활 하면서 뭘 배우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좀 질문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좀 티가 날까봐 이게 좀 바보스러운 질문인가 라고 주저해지는 거에서 이해한 척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성격이거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막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줘. 모르겠는 거는 좀 기탄 없이 좀 허심탄회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뭔가 그런 가식을 쌤한테 떨 필요는 없다. 너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데 이걸 지금 너가 모르는 거야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어는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에서의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정말 교만한 생각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지금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정말 교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에서 쌤이랑 짚어가는데 문제에서 좀 모르는 게 있다면 정말 세심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자. 왜 3번이 답인지 4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3번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에서 좀 꼼꼼한 질문들을 좀 한번 해보자.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개별 시간을 가진다. 오케이. 간절한 마음 전달합니다. 정말로 한번 잘해보자. 예. 그러면 10페이지 서정갈래와의 만남 김희애 선생님 파트입니다. 저희 1단원이 눈치채셨겠지만 서정, 서사, 희곡 시나리오를 합친 그 교술 문학의 4대 갈래죠. 그래서 김미애 선생님이 한 문제를 1단원을 통으로 시험 범위로 넣으시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각 문학의 갈래들의 본질이에요. 왜 서정? 왜 인간은 시를 쓰나요? 왜 인간은 소설을 쓰나요? 왜 인간은 희곡 시나리오가 빠져버렸네? 극갈래가 빠져버렸네? 왜 인간은 수필을 쓰나요? 라는 거에서 문학이 주는 각각의 갈래의 본질, 기능 한 문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서정 갈래와의 만남에서 서정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뭐의 줄임말일까요? 서정. 정서의 서술입니다. 정서의 문학입니다. 서정 갈래에서의 세부 하위 갈래로는 시가 있어요. 김진성 쌤 파트에서의 현대시.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때의 사람들부터 문학 작품이 남아져 있습니다. 1894년 그 이전에 쓰여진 고전시 같은 그 이후에 쓰여진 근대와 현대시의 모든 작품들에 정서를 노래하는 문학을 이 인간들은 창작해왔다. 그래서 서정 위에다가 동그라미 씌었으면 뭐라고? 정서의 문학. 인간은 왜 시를 쓴다? 정서를 얘기하는. 내 얘기 좀 들어줘.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거기에서의 상황에서의 뭐를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균이 새 책 받았잖아. 균이 새 책 안 받았나? 이럴 수가. 가기 전에 챙겨줄게. 오케이. 그래서 정서의 문학. 그랬을 때 이 정서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시 속이나 시 밖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 누구라고 하지? 선생님 하나 더 있어요. 원문 주셔도 됩니다. 김청돈 이거 하고 명균이 책 없어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시적 하자. 시적 하자가 작품 속이든 밖이든 이야기를 전달해주지. 시적 하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려면 시 속에 누가 등장해야 되지? 1인칭의 나가 등장해야 돼. 네, 나, 우리 이런 말로 등장을 하지, 그지? 맞아. 시가 작품 속에서 등장을 하는 시적 하자 나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품 밖에 시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학생목표 첫 번째가
서정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을 한다. 형상화 방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기 좀 들어줘라는 시작하자의 정서를 어떻게 형상화시키지? 문학 시간에 형상화라는 말 엄청 많이 하지. 근데 이 형상화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느낄 수 있게,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걸 형상화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작품 구성 요소, 학습목표 두 번째, 구성 요소에서 가지치기 2개. 구성의 요소는 무엇과 무엇의 측면으로 내용과 형식의 요소로 나눌 수 있잖아. 문학 작품 하나를 둘러싸서 김미애 쌤이 그럼 출제 요소에 우리 친구들이 93미 친구들이 산수유나무의 내용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지 나는 문제 출제할 거야. 그리고 형식에서는 이런 거 파악했는지 출제할 거야. 내용의 요소, 형식의 요소. 작품 구성 요소의 가지치기, 내용과 형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 내용과 형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야. 유기적 관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러니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의인화의 기법의 형식을 사용을 해야지. 산수유나무가 노력과 결실로 산수유나무의 꽃잎을 파방팡팡 터뜨린다라는,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의 그늘을 노랗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주제된 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산수유나무가 꽃을 터뜨렸다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다라는 의인화를 시켰다라는 거. 내용과 형식은 무슨 관계라고? 유기적 관계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필기는 마지막에 총정리할 때는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필기 내용들만 짚어줄 겁니다. 그래서 필기는 일단은 자취하고 쌤이 출제되는 요소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김미애 쌤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필기 내용은 총정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나는 내용들이 있다면 김미애 쌤 뭐 이런 거 설명하셨어요 라는 거 언제든지 훅 치고 들어오셔도 돼요. 알았죠? 그냥 바로 말 잘라주세요. 김미애 쌤 뭐 이거는 이렇다라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라는 거 바로바로 치고 들어와 주셔도 됩니다. 단칼에 말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생각을 여는 질문에서 막 음악을 듣다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기쁨이나 슬픔이 느껴지기도 해. 음악과 리듬, 가사가 어우러져서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지. 서정갈래도 어때? 운율이 있기 때문에 리듬이 느껴져. 그리고 그 속에서의 내용의 메시지에 감동도 얻을 수가 있더라. 소단원 한눈에 보기로 가자. 시어 19에 시는 있잖아. 서정갈래에서의 시는 사전적이고 지시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이 아니야. 이건 정서의 감동을 전달을 하니 시 속에서의 문맥 속에서 지니는 의미,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축적 의미를 지닌. 함축적 의미 밑줄 한번 꺼주세요. 소단원 한눈에 보기에서 함축적 의미에다 밑줄 끄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진짜 말 그대로 햇빛을 피하는 그늘이 아니야. 사전적인 의미로는 응지잖아. 음지 이런 뜻에서 그늘이 아니야. 여기에서의 그늘은 뭐다? 남을 위한 배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노력과 결실에 남을 위해서 주는 거. 함축적 의미에다가 그걸 이해해야지 산수유나무의 농사의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대. 두 번째, 서정갈래의 형상화 방법과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두 가지 뭐라고? 내용적 측면, 형식적 측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라는 걸 이해해라. 서정갈래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시를 창작해라. 배운 내용을 되짚을 때는 어떻게 운율을 형성했는지 운율 형성 방법 보고 비유법, 상징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래요. 그러면 나이 연령대가 좀 어떻게 되세요? 김미연 선생님은 바로 학교를 좀 20대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오래 있으시다고 오신 쌤인 것 같아요? 있으시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지도 방안에 또 참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디 있다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죠? 그럼 11페이지 가자. 졸리면 이런 책상들이 키다리 책상이에요. 이런 책상, 저런 책상이 키다리 책상이니까 키다리 책상하고 이 책상으로 가서 서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책상이 버튼을 누르면 키다리 책상이고 고경이 앉아있는 책상이 키다리 책상 밖에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그 버튼을 좀 눌러달라고 해서 좀 기대면 되겠죠. 그죠? 다녀오면 키다리 책상으로 갑시다. 시를 시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막 운율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리듬감을 제대로 파악했네. 근데 시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를 시답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에 서사갈래에서는 사건의 갈등을 다루고 그 다음에 뭐 수필에서는 가르침의 깨달음을 전달한다면 시는 정서입니다. 정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인간의 생각과 정서에다가 동그라미 운율이 있는 밑에다가는 음악성이라고 좀 적어주긴 음악성
운율이 있는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의 음악성, 압축된 언어, 밑에다가는 함축성 이러한 특징으로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하위갈래로는 고대가요가 홈틀의 시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항조가라든지 구지가라든지 이런 고대가요에 신라시대 이전의 문학의 고대가요가 빠졌어. 근데 그 고전시가 앞에 개념 부분 있지. 김진영 쌤 거기에서 흑수로 시험 문제 내실 거야. 반드시 그런 암기를 되게 좋아하셔. 그래서 고대가요에 대한 설명은 아마 그 부분에 들어가 있을 거고 우리의 제막매가 19체 향가에서의 시작점이었죠. 그리고 가시리 고려가요죠. 청산별곡 고려가요죠. 그리고 그 다음 시험 범위가 아마 상충곡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작품 순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 시조는 뭐 강호사시가 이런 거 넣잖아 지금. 그리고 민요한시, 현대시에서 민요한시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작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는 별의 능감까지 이제 잘 이해하시면 돼. 산수의 나무의 농사, 나무의 물간이랑 남시주 유동 각시공과 포함해서 그런 시험 범위가 됩니다.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에서 시적 화자, 시 속이 든 밖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화자가 처한 상정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김고 입학하기 전에 나비효과를 듣든지 우리가 집 근처에 국어학원 좀 다녔을 거잖아, 그지? 안 다녔을 수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도 우리가 시는 시적 화자가 처해진 상황에다가 동그라미. 왜? 감정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감정이 유발되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해졌을 때 어떤 정서가 유발이 된단 말이야. 감정이. 여러분 지금의 감정의 상태 비장하잖아. 국어 와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니까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에서 한 잘해봐야지 라는 거에서의 상황 속의 정서가 유발이 된 거예요. 상황 동그라미, 정서 동그라미.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빛나고 있다. 태도 동그라미. 집중하는 태도 동그라미. 상황 정서 태도. 주제 삼박자입니다.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는 산수유나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상황 정서 태도 혹은 대상 특성 태도 이런 거 파악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글자 수, 반복이죠. 유사한 단어, 문장 구조, 반복해서 뭐가 형성이 된다? 운율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얘기하고자 하는 형상화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심상을 통해 정서와 분위기를 함기를 한다. 그리고 비유법, 상징, 단어 역설과 같은 표현 방법을 활용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산수유나무의 농사를 감상하면서 서정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시를 감상하자. 물 마시고 올 사람은 한번 물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산수유나무의 노란 그늘 한번 주목해 주시면 되겠고 판서의 내용에서 한번 갔다 오셔도 돼요. 판서의 내용에 한번 살펴보고 있을 테니까 표현상의 특징에 보면 난 말할 때 한번 여러분 움직이는 건 상관없어요. 알았죠? 화장실 갔다 와도 상관없어요. 다시 손 씻고 와도 상관없어요. 세수하고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놓쳤을 때 와가지고 잘 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표현상의 특징 별표 3개. 왔을 때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친구 거 좀 보면서 표현상의 특징 별표 3개. 무조건 출제다. 왜? 표현상의 특징은 아까 내용과 형식의 요소에서 형식에 해당해. 무조건 이 시에서의 표현 기법들이 어떤 구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와씨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웠다라는 거에 대해서 농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네. 참신하다 말이야. 시인만의 참신한 발상이야. 자연물에 대한 참신한 문학적 발상으로 시상을 전개를 한다. 자연물에다가 동그라미. 인공적인 사물이 아니라 산수유나무라는 자연물에 시적하자 주목을 했어. 자연물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가는 산수유나무라고 하나 적어줄래? 참신한 문학적 발상이라고 하면 농부에 빗대어서 표현했잖아. 참신한 문학적 발상 밑에다 농부라고 좀 적어줄래?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한 키워드들이니까 적으라고 하는 거야. 비유적인 표현은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에서 이미 이 시에서의 가장 골조는 뭐야? 의인법이다. 의인화에다가 밑줄. 그리고 노란 그늘. 시각적인 이미지에서의 색채화를 통해서 색채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노랗다. 이게 계속 노랗다. 시각적 이미지 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칼라의 노란색 꽃이 마음을 막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비적인 표현은 뭐야? 마음의 그늘이 옥말라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기성과 산수유나무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자연물의 모습과 위에다 vs 좀 적어주면 안 될까? 자연물의 모습에다가 vs 인간의 모습. 자연물의 모습에다가 밑줄, 인간의 모습에다가 밑줄. 그게 대비를 이루니까 시 본문에서 찾기로 하고 끝글자가 다다다다다다다 요요요요요도 아니고 다다다다다로 끝나고 있어.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다의 구절을 반복을 해서 구절 반복에다가 밑줄.
다다다다다 하면 리듬감 형성 되겠지. 리듬감 형성에다가 밑줄 그리고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좀 담담한 진술이거든요. 계속 툭툭툭 이야기를 던지니까 덧붙여지는 거에서의 산수유나무의 이타적인 모습이 계속 덧붙여지고 덧붙여지고 덧붙여지는 듯한 느낌이야. 차력이 또 더해지는 느낌이야. 이타적 태도에다가 밑줄, 의지에다가 밑줄. 항상 반복은 운율 형성, 의미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은 운율 형성, 의미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려와서 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시 본문 보기 전에 그늘 동사가 무엇인가? 산수유나무가 의인화되었어. 어떤 대상처럼? 농부죠. 농부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그늘에 농사를 짓는다. 산수유나무는 꽃을 피워서 그늘을 넓히는 것인데 그 꽃을 피워서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으로 빗대어 표현을 했구나. 그랬을 때 그늘이라는 것의 음지 이런 거에 사전적 의미가 아닌 남을 위한 이타적 행동이라는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를 했어. 새로운 가치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자? 남을 위한다. 이타적 태도라고 좀 적어줘. 새로운 의미는 그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 이타적 태도라는 거에서 이제 이타를 배운 거야. 이해타산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네. 이해타산은 뭐야?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좀 계산적인 사람을 이해타산적이라고 하고 이타적이라고 하면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청자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누가 이야기를 듣고 있지? 청자가 설정되지는 않았어. 사람들아 보아라 라는 거에서 청자를 사람들아 라는 걸로 설정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마음이 옥말려든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다가 동그라미 미안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네. 미안해 본문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아 보아라 라는 걸로 불평하는 사람들에다가 동그라미 오히려 엄청 정확하게 청자를 설정을 했네. 작년이라서 좀 깜빡했네. 불평하는 사람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적어야 돼? 청자 설정이라고 좀 적어줘. 본문에서 콕 집었어. 93기 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불평하는 사람들 보아라,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다 뭐라고? 청자 설정이라고 해줘. 산수유나무에 그늘을 보아라 라는 걸로 명령형을 사용했단 말이야. 보라고 말한 옆에다가 명령 적어줘 라고 좀 적어줘. 콕 찍어서 보아라 라고 명령 적어줘 라고 좀 적어줘. 그리고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넓히는 과정을 농부가 정성 들여서 농사를 짓는 것에 빗대어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늘을 들이우라는 거야. 친구한테 필기 안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목표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조금은 그런 거에서의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 때 여러분한테 더 좋은 상승작용이 분명히 와요. 그렇게 긴장되고 마음이 옥말라들면요 근육이 긴장되는 거에서 약간 되는 것도 좀 꼬여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덤덤하게 담대하게 좀 쫓을 때 좀 공부에서의 긴장감으로 마음이 막 들어갈 때 그럴 때는 담임 선생님 내지 쌤한테 얘기하시면 그런 게 좀 마음의 멘탈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시험 기간에서의 압박에서의 그 짜증들 있잖아요. 시간이 촉박해 올 때 그럴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쌤한테도 얘기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엄청 마음을 쫓이게 만들 거예요. 문법에서 해도 뭔가 좀 찝찝해지는 거예요. 국어가 다 그렇습니다. 이걸 해놨으면 막 이게 까먹어지는 것 같고 막 문제. 근데 그럴 때 얼마만큼 정신줄을 잘 잡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잘 외우라고 하지만 잘 외우다가도 까먹을 때 정신줄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뭐라? 마음의 여유를 가져.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생각하자. 마음의 여유에다가 밑줄. 그럴 때 막 고슴도치의 그 털을 세우지 마. 뭐를 해라고? 배려에다가 밑줄. 조금은 심호흡으로 나를 이완을 시켜서 막 릴렉스로 처지라 무기력해지라는 게 아니라 좀 그럴 때일수록 호흡을 가다듬는 거야. 배려에다가 밑줄. 베푸는 태도에다가 밑줄. 그런 거에 대해서 종용하고 권고하는 거야. 좀 그렇게 하라. 쌤도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무 막 긴장되고 경직되는 것보다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가 해나갈 거에 대해서 정신줄을 잘 붙잡아야 돼. 그래서 기고 1학년 시험에서의 가장 안타까운 거는 너무 많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많은 문제와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실히 연습하고 우리는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수유나무와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립적 속성을 보면 산수유나무는 그들 농사를 지은 이타에다가 밑줄, 배려에다가 밑줄, 미덕에다가 밑줄. 우린 좀 이런 모습을 지향하자.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야? 마음이 막 옥말가 들어가고 있어. 쫓아서 그러는 거야. 배려와 미덕에다가 XX 표시하시고요. 간장종지라서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에 캡하다. 간장종지이기 때문에 옥말려 들어가는 거 그러지 마라. 나무의 그늘을 구하라. 이미 시 내용이 다 끝나버렸네. 그럼 9절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 14페이지로 가봐. 자, 핵심 정리. 자유시자 서정시 뭐 건드릴 거 없어요? 성격은 뭐야? 아,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고 있나요? 그럼 산수유나무의 그늘 좀 보세요 라는 거에서 교훈에다가 쭉 그렇다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에 대한 비판보다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는가라는 거에서의 권고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거에서의 비판의 대상은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산수의 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 그리고 그 속에서의 그늘의 평안함, 시각적 신상 밑줄, 당연히 노란 그늘을 통해서 생동감 있지요. 생동감에 나감 밑줄, 그리고 구체적인 이미지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A 통해 B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필연의 선지예요. 구체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그리고 2번에 의인법도 당연히 비유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비유적인 표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지규, 은유, 그리고 뭐도 의인도 의인법입니다. 아, 의인도 비유법입니다. 아시겠죠? 비유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지? 의인이라고 좀 적어줘. 비유 밑에다 가로 열어서 의인이라고 적어줄래? 의인과 그리고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다. 지구도 적어줘. 의인이나 지규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산수유 나무의 모습은 구체화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과 산수유 나무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대조됩니다. 대조에다가 동그라미 동일한 시역 산수유 나무가 몇 번 나오는지 세고, 그리고 끝글자에 다다다다다 종결어미의 반복, 종결어미 반복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이런 어미의 반복은 은유를 형성을 한다. 문태준 씨, 김천고등학교 막 선생님이라고 김혜쌤은 막 그런 거 얘기 안 하시겠네요. 좀 캐릭터상. 네, 김천사람 그리고 김천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다는 문태준 시인의 산수유나무의 농사 갈게요.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블라썸 파방 13페이지. 아, 그래서 카톡으로 3쪽 4쪽이 안 됐다라는 게 그 얘기였구나. 이쪽은 있어요? 책 뭐 안 돼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인쇄 안 된 거 있어요? 잘 되어 있습니까? 아, 몰래라. 그럼 갈게. 왜 근데 니들이 이렇게 한 거였어? 이거 한 거야 그냥? 아, 오케이. 그래. 시인정보. 시인정보 김진성 쌤은 꽤나 중요시 여기시는데, 김진성 쌤이 시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다른 윤동주 시인을 얘기하는데 다른 작품들 적어주시죠. 엄청 중요합니다. 윤동주 시진 얘기하시지? 그런 거 무조건 감각한 거거든요. 무조건 적어주셔야 돼요. 김진성 쌤이 뭔가 가외적으로 적어주시거나 언급하시는 거는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문태준 시 바로 산수유 나무가 시적 대상에 산수유 나무 위에다가 시적 대상. 이 시의 주인공 자연분 산수유 나무 위에다가 시적 대상 하나 적어가시죠. 이 시는 시적 화자의 이야기가 아니야.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가 아니야. 자연물을 대상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라면 바로 걸려야 돼.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하면 웃기고 있네. 자연물이 시적 대상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산수유 나무가 노란색 꽃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고 있다에서 고에다 방정 한 번만 찍어줘. 고 있다는 거야. 진행형이잖아. 진행형. 지금의 현장감이랑 생동감이랑 터뜨리고 있다 밑에다가 현재 시제라고 좀 적어야 돼. 아, 막 시를 막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시를 보는 방법. 그런 보는 눈을 기르는 거에서 터뜨리고 있다 현재 시제라고 적으시고 찌끄고 현장감, 생동감 이런 거 따라오는 거야. 지금 산수유 나무가 시적 화자의 눈으로 관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화자가 관찰하니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인 거야. 파방팡팡 터뜨려지고 있는 거지. 산수유 나무는 어머나 꽃이 노랗고 그늘도 노랗네 라고 화자가 관찰. 그늘도 노랗다 해서 도에다 방정 뽕. 이런 품사가 뭐야? 그늘도에서의 도는 품사가 뭐야 얘들아? 문법 지식도 좀 김구에서는 물어봐. 그늘도 터뜨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도는 좀 조사지. 이런 도조사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했다라고 하면 오 할 수 있어. 그지? 그늘도에서의 도는 도조사라고 적으시고 좀 강조가 되죠. 꽃도 노란데 그늘도 노란데 라는 거예요. 의미를 강조해주는 거야. 도는 도조사야.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그래서 그늘은 일반적인 통념상 통념의 도구라고.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다. 통념이 뭐지 얘들아? 통념. 통념을 우리가 쉬운 말로 동생이 엉아 통념이 뭐야? 오빠 통념이 뭐야? 라고 하면 통념은 상식, 일반적인 생각, 상식. 그래서 조금 그 통념이 치우치면 우리가 그런 걸 편견, 선입견이라고 볼 정도로 사람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 통념. 근데 통념적으로 그늘은 햇빛이 들지 않으니까 미술 시간에 그리라고 하면 우리가 회색의 이미지잖아요. 그죠? 물감을 칠할 때는 어두운 색깔의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비비드합니다. 그는 노란색의 컬러로 표현을 했습니다. 참신한 표현에다가 밑줄 그늘이 노랗다가 참신한 거야. 농사에다가 빗대어 표현한 거 참신한 거야. 그늘이 노랗다의 색채어 참신한 거야. 마음에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아라. 산수유나무와 대비되는 대상이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 보라고 명령합니다. 보아라 밑에다 뭐라고? 명령 적어줘.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는 이기심으로 옥말려들어서 불평하는 사람들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가 하는 일에서의 한 해의 농사, 노력과 결실이라는. 가꾸고 베푸는 일 옆에다가 노력, 결실이라고 좀 적어줘. 노력과 결실. 그래서 여기까지 쌤은 굳이 연을 나누지 않았어. 문태준 시인이 연을 구분하지 않고 행구분을 했지. 이거 동의해? 행구분은 했지만 연구분이 없다는 거 동의해? 그런데 약간 전환되는 거에서 연구분에 엔터키를 한번 때린다라고 하면 쌤은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하고 탕 때리겠어. 왜? 일행이 반복되는 느낌이지 않아? 일행이 변주된 거 아니야 이거?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는 일행이 변주가 되어서 뭐야?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에서 그늘로 대상이 바뀌었잖아. 그치? 세부화제가 노란 꽃의 이야기에서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에서 그늘도 농사, 꽃 터뜨리는 것도 농사. 다 노력과 결실이야. 꽃은 너무 좋은 표현 나오네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에다가 슬래시 A는 뿌리리, B는 삐리리 문장 구조가 똑같아. 이럴 때 우리는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해서 대구라고 할 수 있어. 대구법. 통사 구조 반복. 통사는 문장이 앉아. 통사 구조 반복 대구법이 쓰였네. 이건 필기를 좀 확인할 거야. 김미애쌤이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를 좀 표현 기법이나 의미에 있어서 더 의미를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추가 설명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 그래서 필기를 좀 확인할 거야.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슬래시 있지?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표현 기법보다 통사구조의 반복에 대구법 하나 체크하고 옆에다가 좀 크게 적어놔. 총정리할 때 이 부분은 필기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야. 그래서 필기 확인이라고 적어줘. 그리고 여러분 올라가서 문제 풀기 전에 필기 한번 확인해줘. 필기 확인해서 무슨 설명이 있는지 공유하고 싶으면 카톡 해주는 거야. 알았지? 쌤은 항상 카톡을 기다리고 있어. 꽃은 하늘에 들이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를 대조로 좀 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일단 입 담을 테니까 김미애 쌤은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대꾸법만 일단 알고 필기 확인해서 더 부가 설명할 거야. 그래서 꽃은 하늘에 촤 그리고 그늘은 땅에서 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둘 다 노력과 결실에 하늘과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야. 꽃을 하늘에서 촤, 그늘은 땅에서 촤. 다른 존재를 위해서 꽃과 그늘을 만들어주는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지네요. 배려하는 마음에다가 밑줄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농부처럼에다가 밑줄 농사를 짓는 농부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지? 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이랑 농부라는 사람한테 빗대어 표현했으니까 의인하다 골조라고 했지? 마지막 참신한 표현. 끌어모으잖아. 그 그늘에 농사를 지은 그 그늘을 끌어모으잖아. 그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늘은 시각적이고 막 눈으로 보면 여기가 응지의 그늘이네 라는 거 알 수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우리는 관념적 대상이라고 해요. 추상적 대상이라고 해요. 그늘이라는 것을 만질 수가 없는데 그걸 끌어모았을 때 노란 족살 5대 무게라고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노란 족살 5대 무게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걸 뭐라고? 감각적 형상화, 구체적 형상화. 무게라는 달 수 있는 단위로 형상화시켰네. 감각적 형상화 노란 족살 5대. 배가 1.8리터 5대니까 곱하기 하시면 나오시죠.
그만큼 가치를 부여를 해준다. 무게를 부여를 해준다. 그늘 농사의 가치가 수치화되는 노란 족살 5대라고 수치화시키는 말 5대 무게의 그늘이다라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하면 동결어미. 문장에 끝내주는 어미 동결어미. 오케이. 그러면 14페이지로 계속 가겠소. 산수나무의 농사를 읽고 김예슬이랑 수업 시간 다 했을 테니까 우리 내용 정리만 보자. 산수나무가 첫 번째 하는 일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그 노란 꽃이 피니까 그늘도 노랗다. 불평하는 사람들아 산수나무를 구하라. 산수나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무슨 농사? 그늘 농사. 산수나무가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을 만들었네. 그래서 문태준 시인의 작품들 요 밑에 거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5쪽으로 가시죠. 학습활동에서 문제화 될 겁니다. 산수나무의 농사에 쓰인 시원한 식구의 의미에다가 밑줄 한 번만 더. 우리는 좀 이런 것들에서 세게 파야 돼. 그 의미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함축적 의미. 이 작품의 주제를 바꿔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늘의 이미지, 자신이 생각하는 그늘에다가 밑줄 밑에다 통역.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늘의 이미지랑 이 시에서 표현한 그늘은 참신, 이 시에서 표현한 그늘 밑에다가는 참신, 통념과 참신을 비교해보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념의 그늘은 어둡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휴식. 그리고 왜 이렇게 너의 인생에 그늘이 드리웠니? 라고 하면 불안함, 암담하고 어둠에서의 이미지. 한치 앞을 모를 때, 인생이 좀 암담할 때 그늘이 드리워졌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What's the matter? 이라는 거에서 뭔가 그늘이 드리워진 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어둡죠. 그런데 참신한 그늘의 이미지는 환해요. 너무 환하게, 노랗게 마음의 그늘에 옥말려드는 거에서 마이너스 이미지가 아니에요. 마음의 그늘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배려의 이미지. 배려. 남을 위한 배려, 믿어, 베푸는 거. 그리고 한해 농사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다. 그늘의 사전적 의미랑 비교해야 되니까 완전 지시적 사전적 의미에서 딱 1번은 어두운 부분이야. 나무의 그늘이라고 했을 때 얘는 완전 사전적 의미에서 1번의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확장이 되면 부모님의 그늘 아래 보호나 혜택. 그리고 3번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처지 환경에 언제나 형의 그늘에, 환경이 형의 그늘.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얼굴의 그늘.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늘의 사전적 의미 4가지랑 비교했을 때 이 시의 그늘의 의미는 이쪽 듣고 갈게요. 베푸는 공간, 배려, 믿어 이거 생각할 거죠? 배려, 믿어, 이타. 배려, 믿어, 이타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19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늘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여유가 넘쳐서 그늘을 만든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의 결과물이 그늘이기 때문에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거야. 정성 동그라미, 노력 동그라미. 그래서 꽃을 점점 피우면서 만들어지는 그늘을 농사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서 밑줄 긋자. 휴식과 위안을 주는 공간에다가 밑줄 정성에 다시 한 번 더 동그라미, 노력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2글자로 뭐라고 하죠?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바 밑에다 뭐라고? 주제. 이타적인 삶, 배려와 편안한 삶을 지향하자. 우리가 좀 이렇게 살자. 우리의 시험 대비도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16페이지 갈게요. 산수유나무의 농사에 나타난 형상화 방법 구성 요소 유기적 관계. 좋아. 유기적 관계에다 밑줄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 단어를 반복했지. 산수유나무랑 그늘이라는 단어의 반복에 19의 농사를 짓고 있다의 반복 그리고 종결어미 다다다다다. 다음 형상화 방법이 나타난 19란 표현 기법이랑 연결시켜보면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농부처럼 해나가 밑줄.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게 색채어는 노랗다 밑줄. 이거 세 번째는 별끝이다. 만질 수 없고 무게도 없는 이 그늘이라는 배려, 미덕이라는 것에서의 가치를 수치로 나타내는 감각적인 표현 노란 족살 5대. 어떤 표현 효과를 지니게 되나요? 위안과 휴식을 주는 존재로서의 산수유나무의 미덕이 강조가 됩니다. 농부처럼이라고 하니까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 그늘의 봄날의 따스한 이미지의 노란색이 부여가 되었어. 밑줄이다. 봄날의 따스한 이미지에다가 밑줄 나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그늘이구나. 끌어모으면 노란 족살 5대라고 얘기했을 때 그늘 농사의 가치가 구체화, 감각적으로 느껴져. 3번으로 갈게요. 크게 별표치다. 3번에다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산수유나무랑 대비되는 대상을 보니까 산수유나무는 농사로 그늘을 넓혀갈 때, 다른 이들을 위해서 휴식과 위안에 베푸는 공간의 미덕을 보여줄 때,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인색한 이기적인 존재라서 말이야. 대비를 시키니까 더더욱 산수유나무의 자연의 모습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죠? 호가는 강조입니다. 4번에 시의 구성 요소들이 주제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유기적 관계다. 이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가 강조가 되는 거야. 다시 이쪽 글자. 그늘이 주는 배려랑 평안함에다가 밑줄 이게 주제야. 이 주제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다고? 대상의 모습 묘사에다가 밑줄 산수유 묘사시켜줬지? 그리고 다다다다나 식구나 시어의 반복에 운율 형성했지? 운율 형성에다가 밑줄 참신한 발상의 색채를 통해서 감각적 표현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속성이 표현이 되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에다가 밑줄 이런 대비의 표현 기법이 있어서 산수유 나무가 더욱더 부각된 거야. 벌써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문제풀이로 가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해 안 되는 선제 형광펜을 좀 칠하든지 여러분만의 표시를 해서 오늘 마치고 쌤이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2교시 때 쌤이랑 같이 10시 반까지 국어를 하고 가는 거.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다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그걸 하면 되는데 하면서 만나는 부분들의 바로 근데 질문 정리만 잘해 오신다면 일요일날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일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수업하고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또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네. 카메라와 워커는 쌤 본문 내용 안 읽을게요. 본문 내용 읽으면 여러분이 쌤이랑 사이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잠이 오거든요. 본문 내용 전혀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주요되는 표현 방식, 서술상 특징, 중요한 표현, 상징적 소재의 의미 이런 건 짚고 넘어갈 거니까 다음 시간에 시작점을 할게요. 카메라와 워커는 알았죠? 그리고 동주 시험 범위 안 들어갑니다. 풀비린내는 너무 이지하다. 소이지다, 소이지. 그냥 막 읽으면 다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얘도 꼭 본문을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정리할 때 뭐 시간이 막 발로 차고 나와 돌 정도면 뭐 본문 내용을 읽더라도 핵심만 짚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현대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 들어가기 전에 김진성 쌤 홈트랙 현대시 이거 읽고 가셨어? 안 읽고 가셨어? 오케이. 무조건 합니다. 현대시 있지. 그래서 김고 단답형이 김진성 쌤이랑 뭐 이민호 쌤 이런 쌤들이 콜라보를 하면 8문제인데 한 문제당 하위의 단답형이 1-1, 1-2에서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16개씩 되고 막 이러거든. 근데 진짜 다 단답형이야. 그냥 이 답이 아닌 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딱 요거를 적어야지만 맞는 그런 문제들이 단답형이 김진성 쌤을 참 좋아하셔. 근데 나머지 쌤들이 그런 쌤들이 아니야. 선상희 쌤은 그렇게 단답형을 좋아하시지 않는데 김진성 쌤을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내신다. 무조건 내신다. 그리고 고전시가 앞부분에 거기는 쌤이 생각했을 때 노다질 거야. 거기서 얼마나 쌩암기를 한 사람이 단답형 하나 맞추냐 안 맞추냐 그 단답형 무조건 4.8점 이런 거잖아. 그런 거 2개 틀리면 이제 1등은 확 날아가서 막. 그래서 쌤 생각에는 진짜 잘한 친구가 90점 극초반이고 첫 시험이 때 100점은 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그리고 쌤들 성향상 100점을 만들 쌤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100점은 없어. 근데 진짜 열심히 한 친구가 1개, 2개가 정교권에서 한 3명, 2명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난 후에는 다 요기층 있지. 3개, 4개, 두두두두두. 그리고 이제 5개 되면 좀 힘들어지는. 그래서 내가 틀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3개만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만 틀린다. 무조건 100점 받아야지. 하나도 안 틀려야지라고 하면 마음이 엄말나 들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뭐다? 1등급을 받는다라는 거에서 3개. 그랬을 때 요런 암기를 놓치면 안 된다. 시작하자의 정서와 태도. 내 얘기 좀 들어줘. 했을 때 정서와 태도에 사실상 한 가지의 키워드를 더 붙여야 됩니다. 상황, 정서, 태도가 2개 3박자. 그래서 정서, 태도 앞에다 뭐라고 적자? 상황. 그래서 시작하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다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인이 말이야. 문태준이 막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진달래꽃에서도 김소월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별에는 밤에서도 윤동주가 얘기하지 않아.
자신의 목소리를 뭐 김소월의 시에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시에서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큰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 아이가 동료의 목소리로 주제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바타를 내세워야 됩니다. 가공의 인물에다가 밑줄 이걸 제일 좋은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면 될까? 가로로 묶어야 돼. 허구적 대리인에다 가로로 묶어서 별표 셋이야. 단답형의 답이었으면 좋겠어. 시인의 빈칸인 거지. 허구적 대리인 이렇게 적는 거. 허구적 대리인 가로로 묶어서 별표 3개. 그리고 문학의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시적 하자의 다른 이름 서정적 자에다 가로 묶어서 별표 3개. 시적 자, 시적 하자, 서정적 자. 이건 뭐라고?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 지금 외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싶었는데 나와주네. 시적 하자가 내 얘기 좀 들어줘라는 것으로 자신의 상황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그래서 나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상황 정석해도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산수유 나무의 농사에서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야. 이 대상을 통해서 너네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 불평하고 있다면 너네 좀 그거는 좀 지지야 라는 거에서 비판을 좀 가하는 시적 하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 관찰자의 모습이잖아. 그럴 때 이 시의 주인공은 시적 대상이 되는 거야. 시적 하자가 시 속에서 관찰하고 있는 구체적 사물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자연물, 인공물 다 포함입니다. 구체적 사물에다가 밑줄 자연물, 오할, 인공물이라고 좀 적어놓을까? 자연물, 오할, 인공물. 필기는 좀 구분하면 될까? 학교 필기랑 쌤의 필기는 좀 구분하자지. 쌤은 이제 이런 설명들을 덧붙이는 거고 출제 요소니까 인공적인 사물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분수 이런 게 튀어오르는 공 이런 공, 분수 이런 게 폭포 자연물이겠네. 자연물이나 인공물 다 시적 하자가 바라보는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 구체적인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시적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어. 청자를 시적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어. 청자. 그래서 시의 중심 이야기거리 제재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런 거에서 사랑이나 행복이나 이런 관념도 될 수 있대. 관념도 되고 사물이 곧 인공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적 상황은 화자가 처해진 처지 환경 같은 거예요. 하자가 처해 있는 데다가 밑줄 거기에서 뭐까지 다 포함하는데 시간, 공간, 역사적, 사회적 상황, 심리적 상황 다 포함한 하자가 처해진 환경. 여러분 지금의 시간 3월 30일 똥줄이 타는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 3월 30일 8시 5분 공간은 부곡동 창가동 국어.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는 어떻다? 좀 피곤하다. 하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사회적 상황, 등급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네. 쨌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시적 하자의 태도. 시적 하자가 이거 진짜 중요하다. 시적 하자의 태도는 이해를 잘해야 된다. 시적 하자의 태도에다 자그마하게 4번의 별표를 좀 쳐봐봐. 시적 하자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내 삶에 처해진 상황에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태도와 또는 이 대상을 시적 하자 산수유 나무에 대해서 플러스 태도야 마이너스 태도야 완전 우호적이지 완전 일찬적이지 완전 교훈을 얻으라고 얘기하지 그 태도로 나눌 수 있어. 자기의 삶에서 나 한번 목숨 걸어볼라요? 라는 거에 의지적인 자기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 또는 대상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시적 하자가 시적 대상이나 시적 대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슬래시 시적 상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기 얘기면 자기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 대상이라면 대상을 대하는 태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 예찬한다라고 하면 대상을 예찬하겠지. 너무 아름답소 뭐 이런 거에서 예찬 너무 당신은 쓰레기요라는 거에 대한 비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그치? 예찬 비판 대상에 대한 태도네요. 명상은 어떻습니까? 이너 피스 하면서 자기 혼자 생각할 수 있겠죠. 관조는 또 어떤 거예요? 조용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대상의 모습에 지금 산수유 나무는 자연물에 대해서 관조적 태도라고 하면 오일까 있을까? 산수유 나무라는 자연물에 대한 관조적 태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감정을 섞었는데 너무 얘한테 예찬적인 좋은 의미, 인간적 속성, 배려, 리더, 이타 이런 엄청 좋은 거에 옷을 막 씌워줬잖아 얘한테.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 노력과 결심 이걸 어떻게 관조라고 할 수 있겠어? 다분히 주관적으로 의미를 엄청 많이 부여를 했지. 관조는 뭐냐? 조용히 관찰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대상을 보여주는 대로 서술하는 걸 관조적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좋은 표현. 관조적에다 별표 하나 칩시다.
그리고 하다가 이별의 한을 비는 거 있지. 가시리, 진달래꽃 이런 거 남자가 좀 부르면 더 애절할 거 아니에요. 여성 이런 성차별적인 막 이렇게 약간 나누는 듯한 그런 건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면 대대적으로 이제 여자의 가슴에 한입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이별의 정한이나 남성적인 것, 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지사적인 목소리, 이육사의 시 이런 거는 남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지적, 풍자적은 뭡니까? 대상을 돌려서 까는 거예요. 돌려까기를 시전하자 풍자적. 체념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거에서 두 손 두 발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체념은 어떤 걸까?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그냥 좀 받아들이는 거야. 에이, 막 이렇게 손발이 잘렸다. 근데 그런 상황을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는 것도 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은 남을 막 좀 꼬시는 거죠. 직설적인 거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갈관적에다가 물결 표시해볼까? 갈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신선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얽매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신선적인 삶이 갈관적이다. 얽매이는 게 없는. 그리고 자연친화적.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서는 강호 사시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연친화적이고 갈관적 시적 하자의 태도가 들어갑니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정서 느낄 수 있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감정 느낄 수 있겠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어머니에 대해서 그때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감정 느낄 수 있지. 그리움 같은 거. 그래서 시적 대상이나 해서 또 슬래시.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감정과 생각. 시적 하자의 어조는 시적 하자가 시적 대상이나 청자에게 어떠한 언어적 태도를 지니느냐. 혼자서 중얼중얼이라고 하는 독백체. 듣는 이야랑 티키타카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얘들아. 청자가 설정이 되어서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 보아라 라고 하면 대화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화체라고 하기보다는 대화적 어투인 거예요. 대화를 하는 듯한 말투인 거예요. 왜? 듣는 이를 설정해서 봐봐 라는 거에서 말을 걸었어.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거는 듯한 어조지. 대화체는 뭐여야 돼? A랑 B가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 게 대화체야. 김진영 쌤은 엄청 그걸 구별을 하시는 사람이니까 우리 고전 시가를 할 때나 현대시에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 대화체는 어떤 거라고? 티키타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적 하자의 유형에 따라서 어린이, 어른,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진다. 오케이. 시적 하자의 정서, 태도, 상황이랑 관련해서 쭉 잘 이해했고 옆에 문제들은 진짜 많이 내신다. 정말 옆에 달려있는 문제들이나 교재안의 틈틀 문제는 진짜 많이 내셔서 쌤이 마지막에는 이거 깨끗한 걸로 한 번 더 줄 거야. 그걸 그냥 다 기억한다고 틱틱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깨끗한 걸로 한 번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풀어봤으면 좋겠어. 다시 한 번 더 선지를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 정말이지 중요해. 문틀 안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 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시어의 특성인데 시어의 음악성은 무조건 반복이야. 반복에다가 동그라미 말의 가락에다가 밑줄. 그래서 외형률은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에 의한 운율이다. 규칙에 의한 일정한 규칙에다가 밑줄. 그래서 형식이 정해진 시를 우리 뭐라고 배웠지? 정형시가 외형률이야. 형식 일정한 규칙에다가 밑줄, 표면에다가 밑줄.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정형시라고 좀 적어줘.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가 외형률이야. 그러면 너네 시험 범위에서 정형시는 두 갈래가 해당이 돼. 10부채 향당 형식 정해져 있지. 어떤 형식입니까? 4-4-2 기서결의 3단 구성 낙후 부분의 감탄사로 시작. 그런 거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형식의 운율을 유발을 한다. 4-4-2의 시행 배열의 규칙성 외형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형시라고 적으셨으면 가로 열어서 향당. 그리고 시험 범위에서 하나 더. 정형시 뭐 들어가겠습니까? 강호사시가와 같은 시조. 시조. 그래서 중학교 때 3장 6부 45자 내외. 초장, 중장, 종장. 종장의 척부는 세 글자로 고정. 3사나 4사조의 음수율, 4음보의 음보율. 이거 다 뭐야? 외형률인 거야. 외형률의 요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형시에서의 형식이 정해진 운율. 이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필기를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거는 필기와의 합작품이어야 됩니다. 지금 10페이지는 노다지고 고전 시가에서 이런 페이지지. 그건 진짜 더 노다지인가. 거기에서 필기에서 외형률로 뭔가를 설명해 주신 게 있다면 외형률 진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률에다 별표 3개 치자. 뭔가 흘린다면 흘릴 것 같은 쌀이함이 느껴지는 외형률이다. 외형률에다가 별표 3개 학교 필기랑 연결시킬 거야. 형과 시조가 외형률이야. 이런 형식에서의 외형률이야.
그리고 자율시에서의 내재율. 규칙 없어. 그래서 뭐 시어를 반복한다든지 종결어기의 반복이라든지 그냥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자기가 참신하게 사용하고 싶은 은율 형성의 방법을 내재율이라고 해. 그런데 외형률, 내재율 이런 거 맞춤법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대. 외형률의 률인데 율 적는 사람 있대. 이런 거야. 외형률, 율로 적는 사람 없을 것 같나? 200명 중에 한두 명은 률이 아니라 율로 적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재율 할 때 또 률 적는 사람이 있다. 외형률 할 때 리을이어가지고 내재율 할 때 률로 적는 사람이 있대. 맞춤법 틀리면 국어는 점수 깎입니다. 그리고 외형률과 내재율은 천성이쌤 맞춤법의 시험 범위 파트예요. 운율할 때는 율이고 확률할 때는 률인 이유 맞춤법의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률과 율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 내려와서 시와의 함축성. 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건 다 선배들이 틀려왔기 때문에 쌤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너무 아픈 상처. 그 강호사시가에서 주제가 연하고질이거든. 연하고질, 강하자 사용해서 김진영 쌤 문제였어. 연하고질, 연기 연자, 강하자. 너무 자연을 사랑해서 고질병이 되는 강호사시가의 주제가 연하고질이야. 형아가 뭐 적어왔게? 연하고질이라고 적어왔어. 그런 거 실수가 빈번해. 알았지? 그래서 시어의 함축성으로 가자. 시 속에서 다양한 정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시어의 내포적 의미, 내포적 의미에 가다미죠. 네, 똑같은 시어 그늘일지라도 산수나무의 그늘이라는 거, 엄마의 그늘이라고 하면 딱 예상되는 게 뭐니? 엄마의 품이겠지. 엄마의 그늘, 아니면 엄마의 인생에서의 힘겨움이겠지. 근데 이 시에서는 그늘이라는 것이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배려와 미덕이 됐단 말이야. 괜찮지? 시어의 심상에서의 이미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밑줄이다. 감각적이라가 밑줄, 구체적이라가 밑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추상적, 관념적이 뭐예요? 라고 하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못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못 드러내는 게 관념적, 추상적인 거야. 관념적인 거, 추상적인 거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표현해 주는 거 뭐라고? 형상화의 이미지의 심상이야. 그게 눈으로는 시각, 귀로는 청각, 맛으로는 미각, 냄새로는 후각, 피부로는 촉각, 공감각에다가 별표 3개.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공감각인 게 한 구절이라도 있잖아.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야. 공감각적 신상에다가 별표 3개. 방문객이랑 별에는 밤이랑 진달래꽃에 쌤 기억으로는 없던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런데 공감각이 시험 범위에 남신이지 유동에도 좀 없는 것 같아. 나무 속의 물가는 시 구절이 잘막 떠오르는 건 아니라서 나온다면 이거는 시험에서.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뭔가 개념 문제를 내신다면 내가 김지성쌤 아는 바로는 공감각적 이미지 겁나 좋아하셔. 그래서 뭔가 5개 정도의 문장을 주고 얘 공감각이 수업시간 공감각을 좀 설명을 더 하고 가셨나요? 어떤가요? 공감각적 이미지? 아직 여기 안 하셨나요? 하셨죠? 진도 나갔죠? 그럼 공감각만 따로 좀 설명을 하셨습니까? 네, 하셨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기로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는지. 공감각적 신상 별표 3개. 출제 확신보다는 네가 출제 확신은 막 진짜 죽어. 이거 틀려오면 서로 의가 상한 목을 콱 물어버릴 것이다. 이런 감정이라면 공감각적 신상은 출제 예감 해당된다면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필기 확인하고 쌤이 더 강조하고 연습 문제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감각적 신상 별표 3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의 온전한 이 대상의 감각이 시각적 대상인데 지닐 수가 없는 감각으로 전이를 시키는 거야. 암이 전이됐습니다의 전이가 뭡니까? 옮길 전, 옮길 이죠. 옮겨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둠이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어둠은 우리가 뭐로 알 수 있지? 어둠이 내렸네? 라는 거를 눈 감고 어둠이 내렸네를 알 수는 없잖아. 귀로 막 어둠이 내렸네? 하지 않잖아. 어둠이 내렸네? 막 어둠이 내렸네? 하지 않잖아. 뭐로 어둠이 내렸다는 거 알 수 있다? 눈으로. 근데 피부의 바깥에, 피부로 어둠이 내렸네? 라는 거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시각적 대상을 피부로 느끼는 대상으로 촉각화시켰어.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필기 보면 쌤이 더 강조할게. 그러니 오늘은 뭐만 기억하면 되겠다? 공감각적 신상 밑에다가는 감각의 옮길 전, 옮길 이, 전이 이렇게만 적고 가겠습니다. 예시를 한 가지라도 들어주셨으면 이거 무조건 확신으로 바뀌는데 예시 한 가지 들어주셨을까요? 공감각적 신상에. 여기 예시도 없는데 예시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럼 아닙니다. 공감각적 신상은 예시 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출제라고 썼다. 출제.
출제. 공감각적 이미지는 쌤이 퀴즈로 여러분을 훈련을 시킬 테니까 이 정도만 일부러 설명할게요. 왜냐면 예시를 많이 들면 문제도 좀 다 맞춰요. 예시가 빠방해야 되니까. 신상 이미지의 형상화 방법에서는 눈을 감고 그림을 그리듯이 나타낼 수 있는 묘사랑 직유, 은유, 의인 이런 것들의 비유 그리고 상징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보조관념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걸로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주는 건데 이걸 그냥 흘려가기에는 뭔가 찝찝해. 그래서 그냥 생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신상 이미지의 형상화 방법은 이해보다는 3번 옆에다 뭐라고? 생 암기라고 좀 적어줘. 그냥 이거 생으로 그냥 외워줘. 묘사는 뭐다? 눈 감고 그림을 그리듯이 감각적 수식어로 묘사하는 이미지. 뭐 머리는 뭐 갈색의 머리고 안경은 검은 뿔테 뭐 이런 것처럼 있잖아. 되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하나 묘사하는 거. 비유는 또 뭐라고? 직유, 은유, 의인까지 비유라고 얘기해줬어. 의인 이런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이미지. 상징은 뭐라고? 보조관념으로 추상적 내용, 비둘기 이런 거에서 평화의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머니의 뱃속에 뭐 물 이런 걸 통해서 모성애를 드러내는 거. 이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상징적 이미지 때문에 지금 생한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쌤이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예시들을 설명을 해서 퀴즈로 한번 내볼게요. 상징적 이미지를 여러분이 맞추는지. 보조관념으로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시키는 거.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는 거. 그 말을 좀 이해해 놓으시고 이걸 좀 시험 문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틀리기에는 약간 찝찝해요. 그리고 옆에 달려있는 1, 2, 3, 4의 4번 문제에다가 별표 3개 옆에다 출제 중간고사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답형으로 얘 신상을 물어보든지 신상 동일한 거 뭐 묻든지 다양한 선생님 보기 박스에 똑같이 이런 다른 예시를 주고 얘랑 동일한 신상의 구절을 또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무조건 나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 11쪽 갈게요. 힘들죠. 그래서 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엄마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그래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얼마나 괴로울까 싶지만 이거 노다지가 맞아. 지금 10쪽 11페이지인데 무조건 노다지가 맞아. 시의 표현기법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유사성을 갖춘 유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도 안 닮았는데 빗대어 표현할 수는 없어. 유사해야 돼. 유사에다가 동그라미 A를 유사한 B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하는 것인데 직유, 은유, 의인까지 얘기했지. 사실 쌤이 대유 얘기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살을 많이 붙이는 것 같아서 지나쳐 왔는데 여기에서 나올 줄 알고 대유에다가 자그만하게 별표하시고 수업시간 예시 드셨니? 예시 빗대어 표현하는 대유. 예,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대유에서는 필기, 응용이라고 적어놓겠습니다. 필기, 응용에서 제유랑 한유의 차이점까지 설명하셨니?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쌍8년도 때 했거든요. 이제 90년대 초반까지는 대유, 한유, 제유 이런 거 다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필요 없는데 그렇게 구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대유법에서 필기 확인해서 이거는 필기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감각적 이미지 대유. 대유는 살짝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수업시간 했으니 해야 되는 거. 공감각은 사실인데 대유까지 안 하면 허를 찌른다. 괜히 대유를 안 했다가 낭패를 보면 안 되니까 실업시간에 예시를 드셨다면 나올 것 같다. 강조. 그런데 비유, 강조, 변화를 구별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면 안 구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조, 변화, 비유를 왠지 이 교재에서는 나눠 놨잖아. 그러면 약간 김천고 내신을 임하는 자세에서는 좀 암기거든요. 세부적으로 누가 잘 꼼꼼하게 봤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좀 요청하고 싶은 거는 강조의 가장, 반복, 연세, 영탄, 열거, 점칭, 대조지. 점칭을 통해 변화를 줬다라고 하면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로서 이 구별까지 좀 봤으면 좋겠는 욕심이 생기네. 쌤이 비유는 당연히 여러분이 직유, 은유, 의인, 대유라는 거를 당연히 외우겠지. 근데 강조와 변화에서 점칭이 강조지 변화는 아니라는 걸로 사실 교육과정에서 진짜 구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김지성 쌤이 꿈틀을 가지고 출제를 하실 때 나쁜 마음을 먹으시면 이 정도로 좀 하실 수도 있는 꼼꼼쟁이기 때문에 꼼꼼한 출제이기 때문에 약간 찝찝한 마음에 강조 변화를 구분하자. 강조 변화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옆에다가 구분이라는 거를 적어보자. 혹시 모를 일에 비교하는 것으로 과장을 통해서 소탐 너무 큰 거를 갖다가 작게 침소 봉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소탐이 튀어나오며
심 같은 거를 복만하게 표현하는 과장. 두 번의 반복은 의미를 강조해 줍니다. 연세는 어떨까요? 수업 시간 필기한 걸로 쌤이 얼마만큼 설명하셨는지 반영해가지고 이거는 더 사례 붙여볼게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연세 살인범, 꼬꼬무. 그래서 원숭이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연세. 명타는 자신의 감정. 열거는 쭉 나열하기. 점층은 점점점 범위를 확장시킨다. 그리고 대조는 차이점. 변화는 문장의 어순 뒤집기. 그러니까 변화를 통해 고치를 통해서 강조라고는 생각하지 말자고. 사실 강조가 되기도 하는데 교재에서는 강조 변화를 구분해서 해놨으니까 우리가 좀 구분까지도 가주자는 거예요. 네, 욕심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좀 교재를 꼼꼼하게 보자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 그대로 따오는 것 이용. 질문의 형식 서리. 문장의 구조 반복됐고 청자를 부르자. 도노, 부를 호자 사용해서. 그리고 문장의 서술어 생략. 그리고 단어역설에다 묶어가지고 별표 셋 필기 확인해서 얼마만큼 설명했는지 확인하기. 속마음과 반대되니까 표현 진술에 여기 쌤의 손을 보세요. 단어역설. 속마음과 반대되게 진술하고 상황과 반대되는 진술이 표현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막 글씨 와 진짜 명필이다. 너무 글씨가 막 깔끔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괜히 이제 흘려 쓴 글씨에 대한 단어죠, 디스죠, 풍자죠. 이런 게 단어고. 역설은 어때요?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작은데 어떻게 거인이야? 차가운데 어떻게 불이야? 말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표현이 병치가 되어서 말이 성립되지가 않아. 역설이야. 뭔 개소리 이렇게 되지만 그 속에 진리가 내포되어 있지요. 작은 거인이라고 했을 때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차가운 불이라고 했을 때 뜨거운 열정인데 머리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 내포된 진실, 진리 이러면 역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징. 여러분이 이 상징을 어려워할 것 같아서 쌤이 생암기라고 적고 싶어. 상징 밑에 나가는 생암기. 그래서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이런 게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으로 암기하는 사회 시험 같은 그런 거 있죠? 도덕에서의 암기 이런 거 있죠? 이 파트에서 좀 해줘야 돼요. 원관념은 감추고 구체적인 고조관념으로 말하고자 하는 단념적 메시지를 암시하는 거야. 이걸 이제 시험에서 예를 들어볼게. 물에서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했을 때 그 물은 죽음의 이미지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했을 때 강이 죽음이야. 근데 기어코 그 물을 건너시네 라는 거에서의 이별의 마음. 그래서 죽음과 물이 될 수도 있고 생명수의 물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니. 원형은 전 세계의 인류라면 호모사피엔스라면 이 대상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원형이야. 문화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서 밑줄이다. 전 인류 보편에다가 밑줄. 경험으로서 체험된 축적의 결과로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누구나 여러분이 끄덕거릴 수 있는 물의 이미지 죽음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물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인류가 다 내재되어 있는 원형에 조상님이 준 거에서 기억이 저장되어 있어요. 황공포증 있는 사람들 있지. 다다다다 분집 공포증, 황공포증 있잖아. 돌 다다다다 이런 거. 다 파충류 때문에 가진 조상님이 주신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형인 거야. 우리가 잠재된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물은 또 어때? 생명의 이미지 지닐 수 있죠. 사람의 70%물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런 걸 다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관습은 뭐예요? 매화 나오는 순간 아치고절, 국화 나오는 순간 오상고절, 송설 나오는 순간 소나무 하는 세한고절 이런 거 뭐야? 문화적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가지게 되는 거야. 문화 밑줄, 역사적에다가 밑줄. 그래서 그 문화권 안에서 관습적으로 가지는 의미야. 관습적에다가 밑줄. 쌤은 매화, 국화, 송설의 이미지 생각했으면 좋겠어. 대한고절 이런 거에서 그런 게 그 문화권의 사람들끼리 같이 오케이 하는 거야. 브라운 씨한테 매화의 송설의 이미지 공감 못해. 알았지? 그리고 개인적 상징은 이 시에서 진달래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 진달래꽃 그냥 진달래꽃이잖아. 봄꽃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시대사의 진달래꽃은 뭐였다? 나를 밟고 가라 라는 거에서 님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는데 노인 그 꽃은 사뿐히 지려 밟고 가셔야 돼. 내 희생의 사랑이잖아. 이 시에선 희생의 사랑이 됐잖아. 그런 게 바로 뭐다? 개인적 상징입니다. 오케이. 시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서 독창적에다가 밑줄. 널리 알려진 상징의 시인이 새 의미를 부여를 해서 새 의미에다가 밑줄. 윤동주의 십자가, 희생의 이미지, 자기 희생 이런 거를 덧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은 행, 암기 푸셔야 됩니다. 원형, 관습, 개인 이런 거 나누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시적 발상 이명에 감정이입에다가 별표 3개. 너무 민망하다 쌤도. 10쪽, 11쪽이 지금 노다지라고 여러분을 달래고는 있는데 너무 암기해야 될 게 많아서 쌤도 민망한데 감정이입은 고교 과정 내내 나와야 되는 표현기법이에요. 감정이입.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대상한테 던질 입장, 들어갈 입장, 던져서 들어가게, 이동시켜서 들어가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대상의 이입에다가 밑줄 동일한 감정에다가 밑줄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내가 슬퍼 죽겠으면서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라고 하면 사슴한테 감정이입에다가 별표 쓰기. 그래서 김진원 쌤이 예시 주고 5개 예시 나올 수 있다. 하나의 단답형 문제인데 1, 2, 3, 4, 5 부분으로 해서 각각 표현기법 적으라고 하는 거 왜 안 내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지. 그래서 예시로서 많이 이걸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연습을 해보자고요. 관념의 구체화. 어렵다. 관념의 구체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관념에다가 밑줄, 그걸 구체적 대상으로에다가 밑줄 화살표. 추상적 관념을 화살표, 구체적인 대상으로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 찾을 수 있어. 뭐라고? 노란 족살 5대 묶여. 배려, 리더, 이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노란 족살 5대로 뭐라고 했다고? 관념의 구체화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고전 시가에서 님이 너무 그리워서 함진이라는 기생이 동짓달 예비고일 때 배웠을 수도 있어. 학원에서 배웠을 수도 있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허리를 잘라서 춘풍의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오신 날 밤에 부비부비 펴겠대. 남자친구가 지금 군대를 갔거든. 너무 보고 싶거든. 그래서 남자친구가 휴가 나오면 2박 3일이 2.3초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는 이 동짓달 기나긴 밤에 이 괴로움의 시간을 좀 아꼈다가 남자친구가 오는 그날 밤에 덧붙여서 길게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어 시간 너무 막 시간이 많이 촉박했거든. 국어 너무 사랑했는데 국어를 막 잘 풀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촉박할 때 수학 다 풀고 나면 부끄럽지만 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 그래서 그 시간을 언어 영역에다 좀 붙이고 싶다.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념의 붙이고 연습 문제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관념의 붙이고 표현법들이 너무 중요하네 지금. 그래서 필기에서 어느 정도로 설명해 주셨는지를 확인해서 쌤이 나름대로 시험 문제로 꾸며보겠습니다. 주객 정도, 주체와 객체가 뒤집어진 것. 내가 허리를 펴서 대상을 바라보는데 산수유나무가 일어섰다. 내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걸 본 거를 갖다가 산수유나무가 일어섰다. 이런 표현들인데 얼마만큼 설명을 하셨는지에 따라 좀 달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설명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시험 범위가 10쪽, 11쪽인데 그래서 쌤이 너네를 설득하는 거에서 김구 기출문제 김성쌤이 얼마만큼 단답형을 꼼꼼하게 내시는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도 기출문제 최종 모의고사에 넣어줄까 이 정도로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쪽수랑 이거 반영된 게 얼마나 세세하게 내셨는지. 그럼 너네가 10쪽, 11쪽을 씹어 먹어주겠지. 시상 전개 방식 하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밑줄, 과거, 현재, 미래, 공년은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 방식 가능하고요. 공간의 이동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번은 공간의 이동, 우리도 하나 적어놓자. 쌤도 뭐 덧붙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의 이동에서 내가 장소를 옮긴다면 그 옮겨진 장소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 시선의 이동은 나는 고정되어 있어. 내가 잡혀 있는 장소가 변하지 않아. 시적 화자의 장소는 고정되어 있는데 바라보는 대상이 변화가 될 때 시선의 이동인 거야. 바라보는 대상이 변화가 될 때 아래에서 위, 원근, 그리고 부분에서 전체,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선 전개.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4번은 내신다고 엄포를 하셨다면, 이미 선포를 하셨다면 이게 김미애 선생님 파트인가? 누군가 나한테 카톡을 해줬어. 내재적 관점 내신다라고 하셨어요 라는 거에서. 그런데 낼 수밖에 없어. 진짜 내셨어. 그냥 너무 보여주고 싶다. 근데 워워하고 김선생님이 얼마나 이런 거 내시는지 무조건 출제라고 적읍시다. 무조건 출제. 무조건입니다. 옆에 있는 문제에서도 막 이런 거 너무 중요하네요. 6번 문제 그냥 우리 시험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막 표현기법 이거 바꿔놓고 그죠? 여기에서 무슨 표현기법인지 적으라고 하고 더 잔인하다면 같은 표현기법끼리 A, B, C 묻든지 그죠? 이 표현기법을 유사한 것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에서 표현기법에 대해서 거침없는 판단이 가능해야 되겠죠. 뭐 문장 주어졌어요. 연세, 정치, 도치네, 설이네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7번에서도 뭐 너무 괜찮은 건데 이제 집중보자. 시의 종합적 이해와 감사 간다. 내재적 관점에 다른 일은 절대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40분까지 하니까 우리 더 달릴 겁니다. 시를 작가, 독자, 시대와 분리된 독자적인 것. 작품의 작가 때, 시대 때, 누가 있는지도 때, 오로지 작품 자체가 독립적 세계야. 독자적 존재에다가 밑줄 오로지 하나의 독립된 세계에서의 작품 자체만 보자. 문태준이랑 연결시키지 마. 산수유나무의 농사에 어떤 효용적 가치로 누가 읽을지 생각하지 마. 이 시에서의 운율 형성 방법, 시적 화자의 상원 정석 태도, 시적 화자가 산수유나무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만 주목해 라는 것이 절대론적 가치. 그래서 모든 정보를 작품 내부에서만 위주, 작품 내부에서만 해다가 위주. 시를 화자, 청자, 시어, 운율, 이미지, 표현 기법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며 작품 속의 화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서나 태도, 어조를 파악한다. 오롯이 작품 자체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 외재적 접근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표현, 반영, 포용. 그래서 표현 옆에다가 뭐라고 적자? 작가, 시인 이렇게 적어놓을까? 작가, 시인. 이육사 시인이 수인 번호가 264번 일제강점 태계 이황 선생님의 16대 자손으로서 한학의 공부 태계 이황 선생님의 그 집안에서 유학의 선비로서의 자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정 환경에서 사셨으니 일제강점기 때 당연히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하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포도에서는 말이야. 그래서 막 계속 광야에서는 말이야. 이런 게 바로 뭐야? 표현론적 관점이야. 작가의 창작 의도나 동기에 주목해서 작가의 시에 작가가 다른 작품이랑 관련지어서 시를 이해하고 파악할 때 이쪽일까? 성장 과정, 생활 환경, 영향받은 사상 이 사람의 캐릭터랑 관련해서 시인의 작가랑 연관시켜서 작품에 의미 부여하자. 그 다음에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면 시대라고 좀 적어줄래? 시대. 일제강점기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때의 광야에서는 우리 민족의 기상 뭐 블라블라 이런 의미 부여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랑 끈을 놓지 않고 시대상에다가 밑줄, 역사적 상황에다가 밑줄, 사회상에다가 밑줄, 효용론적 관점은 독자가 이걸 읽고 나 진짜 막 김천고등학교 들어와서 막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너무 마음이 옥말려 들었는데 오늘 이 시 읽고 난 후에 내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어. 이런 거 뭐야? 효용. 옆에다 독자. 그 사람이 느낀 감동과 교훈과 깨달은 점, 흥미를 중심으로 본다. 효용론적 관점. 괜찮지요? 네. 그래서 옆에 달려있는 문제들도 잘 풀어보시는 거에서 내재랑 내재 꼬기치면서 털어보면 그냥 찾아야지라는 거에서 시험 뒤지고 하는 그 하다가 얼마나 많이 족제가 되는지 시의 종합적인 나오니 그러면 진달래꽃을 하고 가면 참 우리의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겁이 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도 해내고 서로가 일을 안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쌤은 오늘 42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편의점으로 갈 사람들 가고 2교시를 할 사람들은 나와서 또 문제 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갑시다. 알았죠? 지금부터 7분 일을 안 물죠. 마지막 세트다 이제. 극한의 한계에 왔을 때 지금 할 때 더 빛을 발한다. 진달래꽃.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시의 키워드는 시험 전날 밤 기숙사에서 눈을 감았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로는 희생인 것 같아요. 진달래꽃 위에다가는 좀 궁서체로 적어주겠니? 희생. 희생적 사랑. 이게 떠올라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작품의 기틀에서 자유시이자 서령시. 다 끄덕끄덕이야. 그래서 너무 가슴이 나보기가 옆으로 떠나가시는 그 일에게 가슴 속에 한이 쌓여 이달의 정안에다가 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 애이불비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 가슴 속에서의 이 아픔을 사랑하는 힘을 축복하면서 야이 나쁜 새끼야라는 걸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거에서 상하공덕의 불교의 정신으로 꽃길을 만들어줘. 사랑하는 남친을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이 멋진 여성.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자? 승화야 승화. 아픔을 더 값진 사랑으로 축복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승화라고 해요. 그래서 김소월 시인은
글자 수를 잘 봐봐.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수업 시간에 이미 다 했지? 말없이 고이 보내 7글자. 틀이 우리다 5글자. 치오조에다가 이 글자 수의 반복을 누구나 용어로 옮길 수 있어야 돼. 글자 수를 반복한다라고 해서 형성된 운율을 뭐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셨다면 출제거리입니다. 7호조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음수률이 아니라 율. 왜 그런지 쌤 글씨 너무 연하고 잘 안 보여서 음수율. 그 다음에 산음보에다가 밑줄 꺼서 이것도 뭐지? 음보율. 음수율과 음보율의 규칙성을 통해서 그럼 이거 외형식이다 라고 하면 이거 외형률일까? 7호조의 산음보는 외형률일까? 내재율일까? 2분의 1이니까 찍어보자. 외형률일까? 내재율일까? 자유시잖아. 그러니까 김소월이 7호조의 산음보를 자기가 택한 거니까 내재율이지, 그치? 안 적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거니까 내재율이겠죠? 민요적 율격에다가 민요가 4분의 3박자의 민요를 많이 4분의 3박자 3이고요. 민족적 정상. 우리 민족이 원하지 않는 이별을 많이 당한 민족인데 한이 많아서 나는 그래서 한에다가 동그라미 엄마야 단어적 표현 시험에 나와야겠네. 단어적 표현에다가 별표 A불비에다가 물결 표시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다. A불비의 태도를 보여준다. 1년으로 갑니다. 나보기가 역겨워서 사랑이 식어. 어떻게 사랑이 변해라고 하면 애정이 변했어. 떠나가실 때에는 가정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어떻게 사랑이 변해 이 나쁜 사람아 이런 말 안 해. 그냥 침묵 속에 인고하는 거야. 말없이 밑에다 뭐라고 고통을 인내한다. 2글자로 뭐 인고라고 예쁘게 적어줘. 인고 곱게 보내드리겠대. 곱게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우리다에서 우리다의 방점을 깡깡깡 찍어야 되겠어. 말투도 예쁘게 우리다. 약간 고어체거든. 옛날에 고어체로서 이게 안 적으셔도 돼요. 고어체는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다의 끝글자를 반복할 거거든요. 그러면 종결어미의 반복이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종결어미의 반복. 종결어미의 반복이다라고 하면 다만 생각해서 종결어미의 반복도 맞아. 근데 끝글자뿐만 아니라 우리다라는 어구를 반복하자. 들이 우리다라는 거에서의 어구를 반복을 할 때 이럴 때보다 끝글자의 반복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가군이라고도 해. 종결어미의 반복은 당연히 가군 안에 들어가 있어. 가군 안에 종결어미의 반복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리각자를 사용해서 끝글자를 반복했을 때 가군 첫 번째 글자가 반복되면 뭐라고 부를까? 그러면 다리에서 첫 글자니까 머리 두자 사용해서 분 가운데가 반복될 수도 있어. 허리 요자, 요통, 요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글자의 가군 그리고 말없이 고이 보내 트리우리다 여성적인 구조 다 필기의 내용들 끄덕끄덕이다든지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고 그 이별에 대해서 받아들였어. 이런 걸 우리는 2글자로 또 뭐라 그래? 체념에다가 영변의 약산 옆에다가는 향토, 토속 이렇게 적을까? 왜? 진짜 영변 지역에 약산에 진달래 군락지야. 진달래가 떼거지로 피는 영변의 약산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하니까 향토성이 살아. 지역성의 색깔. 직지사에 도토리묵 이런 거 향토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속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향토성, 토속적. 여기 있네. 향토적 분위기에다 밑줄 끄시면서 토속적인. 영변의 약산 콕 찍어서 진달래꽃 하트. 진달래꽃 하트. 왜? 하자의 사랑. 내 사랑을 다 담아서 진달래꽃 한아름 아름에다가 동그라미 관념의 구체화라고 적고 싶어. 왜? 내 사랑은 추상적이잖아. 내 사랑은 관념적이잖아. 내 사랑을 노란 쪽살 5대에 배려랑 미덕을 갖는 것처럼 내 사랑을 한아름이라고 수치화시켰어. 시각화시켰어. 그래서 내 사랑 진달래꽃을 한아름을 따서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가실길에 뿌리오다. 꽃길만 걸으세요. 4글자로 뭐라고? 산화공덕에다가 밑에다가는 이쁘게 적어줘. 산화공덕 밑에다가 축복이라고 적어요. 사랑하는 님이 떠나갈 때 원망스럽지만 원망으로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의 하나는 진달래꽃을 모든 사랑을 담아서 진달래꽃에 꽃길을 만들어 드린다. 꽃길을 축복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에다 다시 한 번 더 하트 희생적 사랑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지금 옆에 필기 있다면 진아 유진아 사뿐히 들여밟고에 역설 있어.
역설법 필기되어 있어? 있어요? 네,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는 역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김진성 쌤이 역설이라고 설명했죠. 나오겠죠. 사뿐히 지려갈 거에다가 밑줄 불가능해. 살짝 담배불 지려박는 형들 막 뒤에서 담배 피는 형들 있지 막 지려박는 거 불가능해. 사뿐히 지려박는 에다가 밑줄 뭐라고? 역설에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 속에 살짝 담겨있는 마음은 뭐야? 떠나가지 말라는 거야. 이 꽃을 사뿐히 지려밟을 수가 없으니까 안 떠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담겨있는 거지. 사뿐히 지려밟고에서는 뭐다? 지려받는다라는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고통을 님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별의 고통에다가 밑줄 짓이겨지는 거지. 지려밟으면서 짓이겨지는 거지. 희생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더 고조되지. 그래서 사뿐이랑 지려밟고가 대비되는 상충되는 표현이야. 대비에다가 동그라미 꽃이 있는 뒤에 역설에다가 물결 표시. 그렇게 보기도 한다. 임의 걸음은 사뿐히 걷는 걸음일지 모르지만 밟히는 거는 지려받는 고통에 찢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괜찮니? 사뿐히 지려받는 거에 역설이야. 이 시에서 지금 역설이랑 단어 두 개 다 나와. 그러니까 역설 단어 표현기법 너무 중요해. 가시는 걸음걸음 무린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옥 소서에다가는 뭐야? 기원적이라고 좀 적어줘. 내 사랑을 날 쏘고 가라 이런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내 사랑을 밟고 가라. 내 희생의 사랑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라. 희생에다가 밑줄, 승화에다가도 밑줄. 내 사랑을 승화시키는 거야. 다 왔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서 슬퍼 죽겠지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오오. 시의 처음과 끝이 동일한 반복과 변주로서 마지막 것도 달라졌어. 반복과 변주로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미 필기 있겠지만 한 번만 더 변형된 수미상관에다가 밑줄 시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시소의 처음과 끝이 퉁퉁 실렸어. 일령나 사연이 실렸어. 평형을 유지하겠지. 그랬을 때 시행의 뭐다? 안정감. 시의 구조에서의 안정감에다가 밑줄 한 번 말하고 두 번 얘기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만큼 곱게 보내드리고 슬퍼 죽겠지만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자기의 의지까지 강조가 되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했으니까 리듬감의 운율도 형성되겠지. 안정감 부여, 의미 강조 하나만 더 적어줘. 운율 형성까지. 운율 형성.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니은에다가 별표 3개.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가 맞는 어순이야. 아니라는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수식어랑 피수식어의 관계는 가까워야지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돼. 물론 부사어의 자리는 우리 문장에서는 좀 자유롭기는 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니라는 부사어는 흘리오리다라는 서술어 앞에 있어야 돼. 죽어도 눈물은 아니 흘리오리다가 일반적 문장의 구성이야. 일반적인 문장의 구조가 뒤집어졌네. 아니 눈물이라는 걸로 이렇게 우리 표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좀 해봐봐. 아니 눈물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 도치법. 문장의 어순을 뒤집었을 때 무슨 법이다? 도치법. 그래서 슬퍼 죽겠어. 가슴이 아파 죽겠어. 근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다라는 거에서 슬퍼 죽겠지만 A 불비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너무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안 슬픈데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건데 지금 가슴 속에는 눈물이 막 광광광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안 울 건데 라고 하는 거에서 뭐다? 속마음과 반대니까 뭐를 밑줄 거야 돼? 단어에다가 밑줄. 그리고 울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에 그래 이거 밑줄 가야지. 울지 않겠다의 의지 강조. 도치. 얘들아 쌤도 도치가 강조인지 변화인지 나 못 외울 것 같거든. 근데 니네는 좀 외웠으면 좋겠는 거에서 우리 같이 외울까? 도치가 강조일 것 같아? 변화일 것 같아? 앞에서 했을 때 도치에 있을 것 같아? 변화에 있을 것 같아? 쌤은 변화. 변화를 주면서 약간 환기시키는 거일 것 같아. 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자. 도치 어디에 있다? 변화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의미로서 변화, 문장 어순의 변화를 줌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자? 죽어도 슬퍼하지 않겠어 라는 거에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는 승화시키는 의지를 강조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맞지? 그래서 도치법까지 3개 총정리할 때 더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인내하는 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 사자성어 적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A 불비 뭐 거창하지 않게 물어보니 A 불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작할 때도 승화적 태도 그리고 도치법 기억했으면 좋겠고 옆에 핵심 꼭 체크. 그래서 필기를 잘 봐야지 쌤이 예측 문제를 만들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헛발질을 좀 하면 안 되잖아. 헛짓을
이런 삽질을 하면 안 되니까 딱 한 걸 바탕으로 쌤이 좀 예측을 해줄게. 시상 전개 과정에서 다시 출근인데 그럼 핵심 꼭 체크까지는 다음 시간에 나갈 거야. 이거까지 체크하고 다음 시간에 카메라 워커 하면서 진단될 거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다. 고전 시간 언제든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우리 아무리 바빠도 쌤이 진짜 너무 이름을 불러 잘 기억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갈 거예요, 있을 거예요. 대답을 해요. 진호, 우리 진호. 네, 뭐 이것이 할 겁니까?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건이, 네, 서건이. 쌤 이거 외울게요. 서건이, 유하. 유하. 이거 외웁니다. 서건이, 유하. 그 다음에 효준이, 그 다음에 현준이, 호지, 그 다음에 석현이, 이거 외웁니다. 석현이, 효준이, 석현이, 민우, 오케이, 민우, 그리고 주원이, 그리고 건우, 쌤 절대 안 까먹어요. 건우, 그리고 성준이, 마지막에 온 성준이, 민혁이, 문찬이, 찬이, 민준이, 네, 유진이, 고겸이,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준현이, 그 다음에 지우, 그 다음에 윤이, 까먹어, 수민이, 네네네, 그리고 균이. 그러면 각자 2교시의 방향을 택하시고 좀 갔다 오고 싶으면 갔다 오시고 2교시 쌤이랑 같이 문제 풀고 싶은 사람은 나가서 문제 푸는 거예요. 어차피 월요일 국어 한다라고 하면 하고 문제 더 받아가고 싶은 사람은 또 더 받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